만나면 좋은 친구 MBC. 스트라이크아웃입니다. 스트라이크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팬 여러분이 꿈꾸고 저 또한 꿈꾸고 바랬던 우승을 저희 결국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그런 고정화되어 있지 않는 선발 투수가 없다는 게 롯데자이언츠의 제일 맹패죠. 전체적인 팀 수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2022 프로야구 시즌이 끝났는데요. 롯데 가을야구는 올해도 어김없이 무산됐습니다. 연이은 가을야구 실패, 그 원인과 대책을 박기용 프로듀서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 프로듀서, 네. 롯데 야구 직접 그 중계를 많이 하셨잖아요. 한 20년 했었죠. 네, 그렇죠. 시즌 초반만 해도 이번에 기대가 컸는데 네. 8위로 끝났어요. 올해가 롯데자이언츠 창단 40주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는 양치 소년처럼 올해도 그 약속 물거품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가을야구 실패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얼마나 된 겁니까? 2017년 이후 그러니까 5년 동안 가을 야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은퇴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가 강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은퇴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구장입니다. 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롯데 팬들이 모였습니다. 이대호 선수 너무 20년 동안 고생 많았고 팬으로서 진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즌에서 너무 멋진 모습 보여줘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이대호 화이팅! 올 시즌 마지막 경기는 LG와 롯데의 대결.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날 4타수 1안타 1타점. 투수로 입단했던 이대호 선수가 투수로 변신해 LG 투수 고우석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는 깜짝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이대호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은 뒤 아웃 카운트를 늘려 프로야구 인생 1홀드라는 진기록을 추가했습니다. 또 사진 야구장에 방송에서 들리는 부산 팬 여러분의 함성만큼 든든하고 힘있는 소리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사진 야구장과 방송에서 늘 그 모습을 보고 그 방송을 들었던 저 이대호만큼 행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KBO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타격 7관왕. 타율과 홈런, 타점왕을 동시에 거머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트리플 크라운을 세운 우리나라 대표 타자였습니다. 올 시즌 시작 전 스프링 캠프에서도 팀 우승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가 말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또 저희 팀도 우승을 같이 하고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못 만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또. 롯데구단은 최동원의 11번에 이어서 이대호 선수의 등번호인 10번을 두 번째 영구 결번으로 정했습니다. 이대호 없는 롯데. 가을 야구는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내년에 또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는데 과연 이제 한동희 선수가 그만큼 이대호 선수만큼 해줄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을 가질 부분도 있고. 늘 지적되어 온 롯데의 단점들. 선발 투수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뭐 프로야구에서 제일 1번 아닙니까? 안정된 그런 고정화되어 있지 않는 선발 투수가 없다는 게 롯데자이언츠의 제일 맹패죠. 올해는 일단 용병의 어떤 수급이 실패를 했고 센터라인, 즉 포수, 유격수, 이루수, 중경수의 이 확실한 이 센터라인을 잡지 못한 것 같고
해마다 불거진 똑같은 문제지만 해결책을 찾지 않았고 올해도 롯데 발목을 잡았습니다. 5년 연속 가을 야구 실패. 2017년 3위로 마무리한 이후 2018년 7위를 하더니 2019년에는 급기야 꼴찌까지 추락했습니다. 이후에도 승률은 반타작에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도 8위, 줄곧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봄에만 잘한다는 봄때. 꼴찌 롯데라는 뜻의 꼴대. 올봄 싹 틔웠던 가을 야구의 희망은 또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 인터뷰 보면은 문제로 지적된 게 투수, 포수, 타자인데 뭐 전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죠. 네,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을 야구를 못 간 거죠. 네, 매년 뭐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23개 홈런, 101타점에 이대호가 빠지는 내년의 공백에 벌써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롯데가 우승한 1984년 무쇠팔 최동원 투수는 한국 시리즈에서 7차전 중 5경기에 나와 4승 1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9이닝으로 진행되는 경기 특성상 6, 7이닝을 막아줄 선발 투수가 있고 없고는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입니다. 올 시즌 롯데 원투펀치는 외국인 좌완 에이스인 찰리 반스와 토종 에이스인 박세웅입니다. 두 사람의 조합으로 4월 한 달 동안 11경기 8승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져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 투수가 원투펀치로 나선 경기에서 단 한 경기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1무 9패의 참담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인 스파크맨의 부진까지 맞물려 롯데는 패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봐오면은 롯데는 원투펀치 외국인들이 맡아줘야 될 포지션인데 한 명은 참 좋은데 정말 인닝히터로서의 모습도 보이고 성적도 괜찮은데 한 명이 꼭 문제거든요. 결국 스파크맨은 방출됐고 댄 스트레일리를 $40만 다시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4승 2패, 평균 자책점 2.32를 기록하면서 내년 시즌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보통 보면 외국인 투수들이 거의 1, 2번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1번, 3번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 두 투수가 최소한 25승에서 30승을 해줘야 전체적인 팀이 75승, 80승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롯데의 안방마님이자 대표 프랜차이즈 선수였던 강민호. 포수뿐만 아니라 타자로도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2017년 롯데가 가을 야구를 했던 때를 마지막으로 2018년 FA를 통해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 요즘 게임을 보게 되면은 우리 포수들이 앞으로 나와서 야수들의 어떤 움직임, 위치 이런 거를 뭐 강민호 선수가 있다고 매회 그러지는 않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 포수진들은 그런 것들 아주 조그마고 사람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그 이닝을 끝낼 수 있고 그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올 시즌 롯데 포수는 지시환, 안중열, 정복은, 강태율 선수 등입니다. 안중열과 정복은, 강태율 선수는 리그 포수 평균보다 떨어지는 타력인데다가 그나마 지시환 선수가 평균 타율과 비슷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시환 선수는 시즌 한창이던 6월과 7월 입수로 시달리면서 포수로서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지시환 선수는 공을 던지기 직전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2루 송구는 물론 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것도 힘겨워했습니다. 강한 어깨가 강점이었지만 도루 저지율도 17.6%로 아쉬운 성적입니다. 롯데가 제일 시급하게 나오면 시장에서 잡아야 되는 게 1번이 뭡니까? 매일 하는 이야기가 포수의 부재.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포수는 영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점수를 얻기 위해선 치고 달려야 합니다. 앞선 선수가 출루했다면 점수로 이어지게 뒷 타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연봉 60만 달러, 옵션 8만 달러를 주고 영입한 롯데 기대주 DJ 피터스. 그는 메이저리그 유망주로 파워면에서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95년생이라는 젊은 나이, 성장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피터스는 몸쪽 직구와 바깥쪽으로 빠지는 변화구에 약점을 드러내면서 전반기 85경기 출전에 2할 2분 8리의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심 타자로서 기대에 못 미친 실력. 롯데는 피터스의 영입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토종 클린업으로 불리는 이대호, 전준우, 안치홍, 한동희 선수는 나름 맡은 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위 타선은 이들의 출루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의 어떤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중장거리 타자, 장거리 타자, 아니면은 하이 타수는 좀 쉬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 이런 짜임새가 없어요.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타자들만의 어떤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짜임새를 정확하게 라인업에 배치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게 좀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7월 24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기아와 롯데 경기는 롯데에겐 치욕의 날로 기억됩니다. 선발 투수인 스파크맨은 초반부터 두들겨 맞았고 불펜 투수들마저 연이어 대량 실점을 하면서 결과는 23대 0.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대 최대 점수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0이란 스코어가 말해주듯 무기력한 타력까지 최악이었습니다. 선발 투수, 뒷심 부족한 마운드와 타자들의 의지 부족, 유독 특정 팀의 약한 징크스까지 그야말로 롯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뭐 시합을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홈게임에서는 또 우리 또 홈팀 선수들이 또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또 게임을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가는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분노한 롯데 팬들은 지난 7월 24일 기록적인 경기를 보고 트럭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성민규 단장과 레리 서튼 감독의 경질, 무능한 코치진 개편과 이석환 대표이사에 대한 결단, 또 유명무실한 홍보팀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프로리즘이 없어요. 아주 부족합니다. 프로다운 어떤 그 그라운드에서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아마도 아니고 세미도 아니고 이상한 어떤 그 문화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롯데가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단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장, 또 단장, 어느 누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과 개선 가능성은 과연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2019년 9월 3일 성민규 단장의 취임 일성은 쇄신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출신인 성민규 단장은 적극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팀이 발전하는 모습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들이 보시더라도 롯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 시스템 자체가 체계적으로 잡혀간다는 거는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2군 육성 시스템 개선, 사직구장 확장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던 성민규 단장. 성민규 단장 체제 이후 롯데가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총 8명. 하지만 이 중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받는 선수는 스트레일리와 반스, 마차도 정도 8명 중 단 3명에 불과합니다. 또 그가 성사시킨 트레이드는 총 6건, 특히 KT와의 트레이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롯데만 떠나면 누구라도 잘한다는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신본기와 박시영, 오윤석, 김준태 등은 모두 KT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단장의 야구라고는 현재 하고 있지만 주위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해서는
앞으로도 뭐 크게 팀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야구계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민규 단장이 부임한 뒤 롯데 성적은 7위, 지난해는 8위, 올해는 역시 8위에 그쳤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육성 프로세스와 리모델링 결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롯데 팬들 앞에서 3년 전의 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능력은 전 100% 굉장히 유능한 단장이다 이렇게 평가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설득과 소통 그리고 기존 스텝과의 조율입니다. 2023 시즌을 앞두고 많은 포수들이 FA 시장으로 나옵니다. 강력한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양의지 선수. 높은 타율뿐만 아니라 투수 리딩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다만 35살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최상급의 프레이밍 실력을 가진 LG 트윈스의 유강남 선수. 강력한 파워와 도루저지 능력을 가진 기아의 박동원 선수. 두산 베어스의 좌타 포수인 박세혁까지. 롯데는 이들 중 한 명을 반드시 영입해 강민호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포수 하나 정도는 외부에서 FA로 주전은 한 명은 데려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롯데 팬들의 소망일 겁니다. 지난달 15일 2023년 신인 드래프트 지명이 있었습니다. 포수를 보강하기 위해 김범석을 지명할 것이냐, 투수 신영우를 선택할 것이냐는 예상과는 달리 하지만 1차 지명으로 내야수 김민석을 데려왔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 타격 능력을 가진 선수로 이루수와 중견수로 육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속 140km의 중후반 구속을 자랑하는 투수 이진하, 청소년 국가대표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야수 정대선을 지명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성장시킬지가 과제입니다. 팀 컬러가 빠른 야구냐 아니면 뭐 장타를 때려치는 야구냐 그런 걸 정확하게 잡고 가야 좀 더 4강, 5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 브랜드 가디언스 팀의 올 시즌 지구 우승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롯데 자이언츠는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을 위해서 FA에서 좋은 포수 영입하고 새 유망주가 좀 합류하면은 새 바람이 좀 불 것 같기는 한데 내년 시즌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단주의 강력한 의지죠. SSG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은 KT와 키움의 선수들이 가을 야구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 왜 그 사직구장 재건축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는 뭐 십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치권, 특히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공수표에 그치고 있습니다. 1985년 10월에 문을 연 사직구장. 최근 20년 동안 개보수만 54건에 이를 만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롯데는 올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외야 펜스의 높이인데요. 이미 국내에서 가장 높은 4.8m였는데 올해는 더 올려 6m로 바꿨습니다. 또 홈플레이트를 뒤로 당겨 기존의 중앙까지 거리가 118m였던 것을 121m로 늘렸습니다. 투수들이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마음껏 던지고 몸쪽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야구장이 좁다 보니까 그 때문에 이런 걸 좀 넓히면서 투수의 마음도 좀 덜어주고. 하지만 이건 선수를 위한 것일 뿐 정작 야구 팬들에겐 경기를 관람하기 더 불편한 구장이 됐고 성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새 야구장 부지를 현재 사직구장 부지로 하는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위치에서 재건축을 새롭게 헐고 새롭게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한 25년쯤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28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돔구장이 아닌 지금과 같은 개방형 형태로 추진됩니다. 사직 야구장의 재건축 비용은 대체구장 조성 비용을 포함해 2천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600억 원을 부담하며 25년 동안 신축 야구장 네이밍 권리를 갖게 되고 국비가 200억 원 내외, 부산시에서 1,3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 프로야구 SSG 랜더스 구단주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2027년까지 2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척 돔구장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돔구장입니다.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2015년 개장한 키움 히어로즈의 홈구장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지붕까지 덮인 폐쇄형 돔으로 우리나라에 하나, 미국에 하나, 일본에는 5개가 있습니다. 폐쇄형이다 보니 인조잔디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천연잔디를 사용할 수 있는 개폐형 돔구장이 최근 트렌드이긴 하지만 건립비가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이 들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이언츠 쪽에서도 좀 부담을 느끼고 돔구장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부담, 그다음에 실질적인 서울도 그렇겠지만 돔구장으로 과연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느냐, 유리한 점이 있느냐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내년 초쯤 되면 돔이냐 개방형이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 짓는 거 돔구장으로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만큼 빨리 준비가 잘 돼가지고 관중들과 선수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구장을 기대해 봅니다. 네, 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의 중요 문제들을 짚어보는 유센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지현 의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입에 올리기도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데 롯데타워가 깡통타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부산시가 최근 24년을 끌어온 부산 롯데타워 건축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초 계획보다는 줄어든 67층 규모입니다. 고층부 9개 층에는 갤러리와 전망대가 들어서고 저층 13개 층에는 판매 시설이 지어집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더라도 핵심 콘텐츠 없는 깡통타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초 롯데타워는 호텔과 콘도, 판매 시설을 빼곡히 채워넣은 107층 규모 관광시설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시설이 포함됐다는 논란 속에 롯데는 2019년 기존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전망대 형태의 건축안을 내놨습니다. 고층, 중층, 저층으로 시설을 나눴다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기둥만 들어간 구조입니다. 중층부 2계층은 라운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난구역이고 기기실에 불과하며 제2백화점이고 이거는 롯데 전망대입니다. 단순하게. 롯데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랜드마크 기능을 하기 위한 추가 콘텐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저는 롯데타워가 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건축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건축사의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72% 정도가 롯데타워 네이밍에
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또 응답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하지만 깡통이라는 말은 너무 좀 저는 지나치다. 정말 깡통은 텅 비어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모든 현상을 좀 지나치게 또 비약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사회가 돼서 사실은 이런 건축물들을 지어 올리는 게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쇼핑타워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산의 100년을 좀 내다볼 수 있는 랜드마크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빈 깡통이라는 표현까지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오시리아 쇼핑단지와 같이 지금 테마파크가 메인이어야 하는 곳에서 쇼핑타운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되어 있는 반면교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역사와 그리고 상징성 그리고 신미성까지 갖춘 랜드마크에 대한 시 행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우리가 부산 얘기하면서 서울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좀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궁도 있고 남산도 있고 또 이제 무슨 타워도 있고 근데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마 롯데타워 이야기가 나온 건데 랜드마크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랜드마크라는 게 언어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형이나 시설물 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에는 랜드마크가 많아요. 이제 해운대도 랜드마크고요. 또 광안대교, 또 우리가 오래전에 건축했던 용두사항공원, 그리고 지금 건축 중인 오페라하우스도 랜드마크를 자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마다 어떤 지형을 설치할 때마다 랜드마크라고 자꾸 붙이는 게 저는 사실은 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랜드마크와는 별개로 이 부산 롯데타워가 지어지면 이제 지하까지 포함해서 70층 규모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업시설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름의 뭐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107층 이야기 나왔다가 67층, 지하까지 이제 70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판매 시설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도쿄타워 같은 사례를 좀 보더라도 도쿄타워에도 분명히 상업시설이 존재는 하지만 그 안에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테마파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원피스와 같은 것의 테마파크도 존재를 하고 또 일본 문화를 담은 신사도 존재를 하는 등 단순히 전망대뿐만이 아니라 그 도쿄의 문화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존재하는 롯데타워에 대한 조감도에서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생략이 돼버리고 시민분들이 즐길 거리나 볼거리는 모두 생략한 것이 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판매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저는 왜 논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판매시설이 많아지면 그만큼 상업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분산된 상업시설이 생기면 이제 교통체증 해소나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좀 익숙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러 현상을 보는 좀 시민들의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 말씀을 하시니까 네. 갑자기 걱정이 좀 되는데요. 논란 때문에 계속 지연되어 온 면도 없지 않은데 지금 논란이 그러면 또 이렇게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그런 게 될까요? 이미 지금 건축 심의는 통과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24년 동안 끌어왔던 과제인 만큼 속도전도 지금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롯데 기업에 이제 부산시가 행동을 요청을 했고 좀 강도 높은 제재까지도 가하면서 롯데타워가 이제 시공은 될 텐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업에서 지금은 주최를 하는 상황인 만큼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특색 없이 그저 또 다른 쇼핑몰을 양산하고 백화점 기능을 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부분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산의 상징성과 역사를 담을 수 있고 그런 판매 시설조차도 좀 더 특색 있게 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위치잖아요. 부산시청이 옛날에 있던 자리고 부산시는 지금 열심히 이걸 갖다가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겠죠? 네, 우선 우리 부산시의 건축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건축사 출신 강무길 의원께서 지난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고요. 또 서지현 의원님 저희 소속돼 있는 상임위에서 이번 행정감사 때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특히 서지현 의원님 활약을 또 저희가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볼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기대해보자.
또 응원할 건 열심히 응원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분이 지금 엑스포 때문에 남미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두 분이 조금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는데 자, 영상 보고 그 얘기하죠. 부산 소리 질러! 오늘 공연이 부산을 더 알리고 세계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또 부산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떤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모든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가진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배영국의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우리 두 분께서 우리 시 차원의 그죠? 이 외교를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그 파나마하고 칠레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현지 분위기 또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준호 의원님과 제가 또 같은 팀으로 외교를 다녀오게 되어서요. 이번에 파나마와 그리고 페루 리마까지 방문을 해왔습니다. 고위급 공무원들과 국가 정부 기관장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다양하게 만나 뵀는데 부산과 한국에 대한 국가 위상을 저희가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동안 ODA나 문화 그리고 무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관계가 얼마나 탄탄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부산을 지지해 주겠다라는 고무적인 응답을 받고 온 상태입니다. 네, 의원님. 네,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교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끈끈한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페루에서는 정말 변하지 않는 표심을 저희에게 전달해줬고요. 파나마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본국의 대통령께 이제 대한민국 부산을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아자찬성 멘트일 수도 있지만 소정의 성과는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BTS가 얼마 전에 Yet to Come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부산에서 대규모 공연을 했는데 사실은 7 우리 멤버가 함께하는 공연은 당분간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효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 엑스포 유치의 성공의 열쇠는 시민의 열기일 텐데 BTS 콘서트 덕분에 부산도 예전의 활기를 좀 되찾았고 아미들이 부산을 찾으면서 이 엑스포에 대한 의미가 한 번 더 상징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민분들께는 굉장한 열기를 띨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최고였다 생각합니다. 정말 BTS가 부산을 전 세계인들의 축제장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BTS 멤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부산의 정치인으로서 꼭 전하고 싶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표와는 직결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뭐 축구 선수 메시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르헨티나를 투표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BTS 팬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들이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표랑은 크게는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16대 48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망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별도로 현재 조금 분산되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 메시지 관리가 통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별 전략을 지금 마련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BIE 170개 회원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나 인구수를 떠나서 모두 한 국가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짚어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구성된 나라나 그리고 작은 도시나 그 나라까지도 처음부터 공략을 해서 뭔가 인프라를 세워주거나 투자를 하는 형태로 단기성의 투자로 현재는 지지선언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치 전략이라든지 또 공통의 아젠다를 개발할 수 있는 만큼 훨씬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6개 대륙에 약 한 200개 남짓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 전체를 볼 때에 좀
이제부터는 좀 이 지역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두 분? 우선은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에 소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정말 대국들이 여론을 주도하긴 하지만 대국이나 소국이나 같은 한 표를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큰 나라들만 공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그런 작은 나라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우리가 전략들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는 리야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우디 국가 차원에서 한 도시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움직이지 않고 부산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엑스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이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윤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걸 이제 언급을 가끔 하시고 또 국무총리도 나서서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준호 의원님의 접근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국가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자체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국제행사를 유치를 할 때 주로 중앙정부에서 리드를 하다 보니 주요 현안이나 좀 더 가볍고 기민하고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지금은 컨트롤 타워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지자체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지자체가 주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시 간의 교류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메시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완벽한 지방 분권에는 다다르지 못했죠. 아직 사실상 지방 자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주도적으로 하되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중앙정부의 보조와 또 주도성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계속 의사를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행동까지 동반되면 저희가 역전하는데 충분한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장 앞바다를 따라 줄지어 들어선 원자력 발전소. 부울경 지역은 인구 대비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은 필요한 전기량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도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자급률을 비교해보면 서울 12.7%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212%가 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지역마다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지방은 많이 생산하지만 덜 쓰고 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기의 생산과 소비의 역차별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답변에 나선 한국전력은 전기 생산 지역에 소비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발전소 지역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다만 현재 원전 인근 지역의 지원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원전이 있는 지역은 전기료나 여러 가지 편의 혜택을 받거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기장군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적어도 30km 안쪽은 확실하게 혜택을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부산 전역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혜택을 봐야 되는 입장에는 저는 완전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전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30조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저희가 자본적으로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세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계획 변경은 저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 저는 전기세 차등요금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및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특히 부산의 경우에서는 서울에 공급을 하고 있는 전력을 부산에서 지금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부분과 또 별도로 디지털 센터와 같이 전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가적 배려를 현재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부적 인센티브성 지원만 하는 것은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억울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원전을 돌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른 나라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발전소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그 위험한 거를 부산 시민이 떠안고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불안하고 또 불안한 게 시민의 마음이죠. 그래서 정말 뭐 우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안함을 떠안고 사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 배려가 이제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또 복지 혜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지현 의원님 말씀처럼 차등제 적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전이 재가동되고 있고 조만간 한전의 전기세도 안정화돼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저희가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들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논의를 하자라는 저는 입장입니다. 핵폐기물 저장률 같은 경우는 이미 89%를 초과를 해서 2031년 같은 경우는 포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부산이 생산하는 전기를 서울이나 수도권이 활용을 하면서 저장소까지 또다시 부산의 위협이나 그런 시민들의 불편감을 초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하여 지금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서울로 에너지를 보내는 데만 해도 손실 비용이 1조 규모가 넘습니다. 이러한 비용적인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 억울한데요. 저희가 물류적으로도 봤을 때 멀리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하듯이 이에 대한 부분도 비용에서는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산의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 포커스인은 부산과 부산의 모든 것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